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감정평가 이론 이제 기본 강의를 맡게 된 이제 최동진 평가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대한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법학원에서 지금 이론 전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28회 때 합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카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동진 평가사로 검색을 하시면 감정평가사 정보방과 이론방 이렇게 두 가지 방이 일단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정보방은 모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실무나 뭐 법규 이런 것들도 제가 컨텐츠들 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감정평가 이론방 여기는 이제 수강생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카톡에 이제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참여 코드로 1551번 요거 제 핸드폰 끝자리인데 요거는 이따가 제 핸드폰 번호를 오픈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입니다. 강의 계획은 이제 기본 강의는 매주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강의 저조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교재는 원래 기존에 제가 이제 기본서를 써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개정 작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프린트로 일단은 해당 내용들이 자료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공부하실 때는 이 프린트로 일단 공부를 하시고 추후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 그때 책을 활용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기존에 있던 기본서 같은 경우는 총 3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축약을 하고, 문장들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의 문장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문장들을 제가 다 다듬어서 좀 짧게 문장을 구성을 하고 내용도 좀 중복되지 않는 형태로 앞뒤가 연결이 되는 형태로 문장을 지금 다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일단은 프린트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진도는 총 12회가 될 거고, 전범위를 이제 사실상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 기본 강의 때 보통 이제 대부분의 강사들은 일정 부분만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일단 전범위를 다 다룰 예정이에요. 다 다루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할 때 체계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론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히만 언급을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유튜브에 지금 프라임법학원 최동진 평가사 내용에 90분 정도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독서법, 그 다음에 기출공부법라고 해서 기본서에 해당하는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로 자료를 보실 건데 책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90분 정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펜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이론 법규 2차 시험이 다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펜에 대해서 일단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실무와 이론 법규를 나누어서 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펜을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는 작성을 직접 해 보셔야 되거든요. 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긁히는 스타일이 있고 부드러운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긁히는 거에서 좀 사각사각한 느낌이 드는 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보통 플러스 펜을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모나미 플러스 펜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걸로 이제 300점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손목에 좀 많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초반에 플러스를 쓰다가 비슷한 형태로 가장 좀 유사한 거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사 이 펜을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부드러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겔
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펜이에요. 그 외에 이제 뭐 만년필 내용들이 있는데 만년필을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라미가 있거든요. 자, 만년필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글씨가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을 만년필을 권유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악필인 사람들이 펜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펜을 돌리면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펜을 일정하게 돌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쓰기 위해서 만년필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안 작성에 있어서 내가 글씨가 좋지 않은데 이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수험계에 이제 뭐 백강 고시체라는 게 있거든요. 글씨 연습을 따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가지고 오셔서 글씨체를 먼저 보고 점검 받은 뒤에 요거를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실무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펜마다 굵기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굵기가.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1.0, 이론 법규는 0.5, 아니면 뭐 0.7. 요거를 좀 저는 썼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무 같은 경우는 글씨보다는 숫자를 조금 더 많이 쓰거든요. 숫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좀 굵은 펜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둘 다 저는 사라사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론 법규 같은 경우는 글씨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씨를 조금 더 꽉 차 보이기 위해서 0.5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서술을 했었습니다. 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보시고 그 외에 시중에 있는 펜들을 답안지 저희 답안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고 본인이 어떤 거에 맞는지 이거를 빨리 찾으신 다음에 적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펜을 바꾸시게 되면은 답안의 뭐 형식이나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펜을 빨리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 있어서 기본 강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강의의 목표는 일단 첫 번째로는 1회독인데 전체 범위를 이제 쭉 읽어보는 과정에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기본서 총 12주에 걸쳐서 내용을 정밀하게 이제 꼼꼼하게 볼 시간이 이 시기밖에 없어요. 이 시기밖에. 그 이후로는 압축하고 좀 축약되는 형태로 내용을 보게 될 건데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접근을 하게 될 거다. 자, 두 번째가 체계를 잡는 거예요. 체계. 체계는 결국에 다시 말하면 목차와 사실상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론의 체계라는 게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수험서, 그 다음에 뭐 서브 이런 데서도 조금씩 다르게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체계를 잘 잡아야 돼요. 결국에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거다. 무슨 어떤 주소냐? 이거는 철저하게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주소예요. 답안 작성 중에서 물어본 거 물음을 찾기 위한 답안 작성을 하려면 그 주소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회독을 거쳐야 되고 기본서의 내용들을 체계화시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답안 작성에 대한 기초다. 대부분 이제 내용 설명이 좀 치중이 되긴 하지만 특히 기본 강의에 있어서는 답안 작성을 할 때 결국에 기본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답안 작성과 연결이 안 되는 과목이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답안 작성을 위해서 읽고 글을 쓰는 연습을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제가 일정 부분 내드리게 될 건데 그 과제에 맞춰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진도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강의 활용에 대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요거를 이제 간단히만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보통 GS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단과 얘가 이제 순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그다음에 얘는 평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때, 자, 연기 스터디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요 시기는 10월 달부터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과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기가 죄송합니다. 7, 8, 9월 연기가 7, 8, 9월 7, 8, 9월 그 다음에 1기가 이제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이제 과정이 되어 있고, 뒤에 거는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지금 단과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4, 5, 6월 달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연기, 그 다음에 1기와 진도를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건데, 영순환이 있어요. 영순환은 7, 8월, 그리고 1순환이 9월에서 10월, 그리고 2순환 이게 11월에서 12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특히 초시 같은 경우 답안 작성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연기와 영순환, 그러니까 요 과정 12월까지 전체 과정에서 제가 다룰 내용들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그 중에서 연기와 영순환 요때가 이제 초급 기출 문제 중에서 특별한 사고를 요하지 않는 기본 문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요때가 이제 중급 기출 문제들 중에서 조금 사고를 요하거나 해석을 요하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때가 이제 고급 기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기에서 마찬가지로 7, 8월, 그다음에 9월이 있고요. 10월이 있고 11월, 12월. 그러니까 단과와 커리큘럼의 계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요 사이에 배점을 정하게 되면 이때는 40점, 이때는 50점, 이때는 60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론을 이제 처음부터 100점을 당연히 못 쓰기 때문에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강의에서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10점에서 30점 분량으로 배점을 늘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배점에 대한 감도 익히시면서 시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따라오시면 충분히 나중에 100점을 다 작성할 수가 있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강의 커리큘럼과 진도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이걸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연기에서 스터디에서 다뤄야 될 것들과 단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와 스터디와 단과는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후에 사실 2기가 1, 2월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순환 이것도 이제 1, 2월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두 개가 이때가 기출 문제들 중에서 사례형 요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결국에 2월까지 거의 기출문제 전 기출문제를 다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문제를 다 다루는 강사가 사실 시중에 없거든요. 기출문제를 뭐 조금씩 변형을 하거나 스터디에서도 사실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거나 조금씩 변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기출문제들을 모두 다 특히 이론에 있어서는 전 범위에 대한 기출문제를 모두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채점평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할 거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를 하실 때는 내용 자체에 대한 암기보다 채점평에 입각을 해서 그게 어떠한 출제 의도를 갖고 출제를 했는지 그리고 답안 작성에 있어서 목차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차를 작성하는지
기준을 익히는 건데 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게 뭐다? 첫 번째가 무조건 채점평이다. 기출문제 채점평. 여기에 철저하게 입각을 해서 요걸 해석을 해서 제가 적용을 시켜 드릴 거예요.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를 대처를 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그 방어적으로 목차를 접근을 하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배점이 이제 70점. 70점. 요 이후에 대해서도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면 3기 때가 이제 3월달. 얘는 이제 4순환이 되겠죠. 얘도 3월달. 이때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 배점 자체는 이때는 이제 80점이에요. 80점씩 서술을 하게 될 건데 내용들은 이제 논문이나 이슈와 관련한 내용들을 서술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기가 보통 이제 4월 1차 시험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6월 달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다시 저는 단과에서는 두 개로 나누어서 5월 달, 그 다음에 6순환은 5월, 6월 달 이렇게 해서 반반씩 이때가 6주, 스터디는 아마 12주로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나눈 이유는 이때는 90점, 이때는 이제 100점. 최종적으로 100점을 완성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다. 요 시기에도 제가 요 반을 나눠서 90에서 100점으로 이제 올릴 거예요. 100점까지 푸는 과정에 있어서 10점씩 계속해서 조금씩 배점을 올려가면서 배점에 대한 감과 전략을 쭉 따라갈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10점부터 시작을 해서 100점까지 조금씩 배점을 늘려가는 과정이 전체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부법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답안 작성, 최종적으로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과목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문제 분석을 해야 된다. 문제 분석의 핵심은 물음을 찾는 거예요. 뭘 물어봤는지. 채점평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죠. 물음을 찾고 나서 이거를 그 물음에 따라서 배점에 맞게 균형 있게 서술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과정에 있어서 논리의 일관성을 갖춰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할 때는 문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목차 구성이에요. 물음을 찾으면 배점에 맞게 이걸 목차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배점에 맞게. 그래서 물어본 거에 맞춰서 배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로 저희가 100점에 16쪽을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쉽더라고요. 100점에 16쪽이죠. 그러면 10점을 기준으로 1.6쪽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문제 1번 얘는 40점 그리고 문제 2번이 30점 문제 3번이 20점 문제 4번이 10점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0점을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럼 답안 페이지를 최소한 정량 한 권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셔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데 40점 기준으로 그러면 1.6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4쪽이 되겠죠. 6쪽하고 7페이지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안 되게 계산이 될 거고
1.6을 곱하게 되면 얘가 4.8쪽이 되겠죠. 거의 5쪽에 가깝게. 그 다음에 1.6을 곱하게 되면 3.2쪽이죠. 통상적으로 한 3쪽 정도 작성을 하게 될 거고, 얘가 이제 1.6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중에 목차 구성을 할 때 목차에 대한 개수가 있겠죠. 자, 목차 개수에 대해서 일단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차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그래서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5개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하지만 최소 목차 개수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최소 목차 개수. 이 목차 개수를 가져갈 때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본문에 해당하는 목차가 3개에서 4개, 요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럼 왜 본문에 대한 얘기냐? 자, 10점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목차의 개설 정도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머지 배점에 있어서는 서와 결에 해당하는 내용도 목차를 따로 별도로 다 봐주셔야 되거든요.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에 물어본 게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목차가 3개 또는 4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4개 같은 경우는 병렬적인 형태의 목차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형태는 2개의 목차를 구성을 해서 소목차로 구성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목차 구조를 짜실 때는, 자, 실무와 이론, 법규에서 조금씩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실무와 이론이 동일한 체계의 목차를 가지고 간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가 로마자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이 아라비아, 그리고 이론에서는 반가로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법규에서만 얘를 양가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목차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론에서 여기서 하위 목차가 양가로가 나오겠죠. 그렇죠? 실무는 뭐 이렇게 쓰던 상관이 없어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누가 그럼 이렇게 정했느냐? 교수님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규 교수님들은 양가로를 먼저 쓰고요. 이론 교수님들은 반가로를 먼저 쓰기 때문에 목차에 대한 체계를 로마자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반가로, 양가로, 그 다음 목차로는 동그라미. 이 밑으로는 더 이상 잘 안 들어가요. 이 밑으로는. 그래서 체계가 아라비아,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점에 대한 구조들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20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점이면 여기에 2배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6개에서 8개의 목차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서설, 그 다음에 본문에 물음이 있을 거예요. 물음. 소물음으로 2가지로 통상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음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로마자 3번이 물음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결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냥 서와 결로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구별을 하고 있어요. 글쓰기에서 통상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문제는 서설, 결어로 쓰시고, 그 다음에 논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서론, 결론, 이렇게 기준을 맞춰서 쓰고 있고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 뭐 들어가며, 나가며, 뭐 마치며 이런 식으로 쓰는 초반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교 때 레포트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은 레포트가 아니라 시험, 논술형 시험이라서 소논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어서 그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점이 각각이 한 10점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해볼게요. 이 물음 안에 각각이 10점이니까 요거의 기준을 다시 하나씩 적용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3개씩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까 구조가 1, 2, 3, 4 4개의 구조, 또는 1번, 2번에 반가로 1, 2
요 형태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요 두 개 중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뭐 1, 2, 3, 4 이런 형태로도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본문에 해당하는 목차 개수가 6개에서 8개 정도. 이게 최소 목차예요. 최소 목차. 그러면 왜 어떤 거는 3개고 어떤 거는 4개냐? 요 범위를 나눠 놓은 이유는 문제 또는 물음마다 어떤 제시어는 3개짜리로 접근을 하는 게 좋고 어떤 제시어는 4개짜리로 접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해서 각각에 맞춰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소 목차 개수들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목차 한 개당 몇 줄 정도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3개짜리 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목차를 만약에 4개를 작성을 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빼시면 돼요. 6줄 정도. 그렇죠? 만약에 5개의 목차를 작성했다. 그러면 5줄 안쪽, 4줄에서 5줄. 이 정도의 분량을 쓰시면,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페이지 걔네들이 균등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줄수를 갖고 접근을 하면 배점이 딱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 자, 결 같은 경우 서결은 이제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서결에 대한 것들은 지금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40점 기준이죠. 서가 이제 통상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줄, 6줄, 4줄, 뭐 한두 줄 차이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즉, 배점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기본적인 형식은 갖춘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 있죠? 이 정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점짜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어나 결론을 잘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개설로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40점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조금씩 한두 줄 정도 늘어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답안을 작성을 하다 보면 본문에서 충분한 내용을 작성하지 못한 거를 결에서 배점을 채우려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본문에 대한 배점을 충분히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득점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점 같은 경우는 이 서와 그럼 결을 안 썼을 경우에 점수가 감점이 되느냐? 감점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 같은 경우 이 10줄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그래서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40점에 있어서는 1.5에서 2점 정도 구성을 하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1.5에서 2점. 그다음 배점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기서부터는 1점에서 1.5점. 여기서는 0.5에서 1점 정도, 여기는 뭐 0.5점 정도, 이 정도의 비중만 갖고 있다. 즉 10% 이 내외, 이 정도의 배점에 대한 점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차차 내용을 쌓아가시고 체계를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특히 서와 결에 있어서는 내용적과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가 기준들을 계속해서 잡아 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 이론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만 일단 언급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목표 점수는 45에서 55점 사이. 요 점수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론에 있어서는 왜 요 점수를 기준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최소한 보통 실무와 이론 법규 점수를 2년차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이 실무 40점, 이론 그러니까 실무 45점, 이론 50점, 법규 55점. 이게 통상적인 평균 중의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55점까지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을 했느냐,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즉 평균 50점 이거를 목표로 하시면 다른 과목에서 발목을 잡지 않을 뿐더러 이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론에서는 좀 과투자가 된다. 그만큼 점수를 공부한 것에 비해서 많이 득점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철저하게 답안 작성을 위한 강의다. 답안 작성. 그래서 모든 내용을 볼 때 내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사실 이론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실무를 공부하다 보면서 이해가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답안 작성을 할 때 이거를 적용을 잘 못 시킨단 말이에요, 이론 과목이. 그래서 철저하게 이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강의에 포커스가 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시 띄워드린 거를 한번 볼게요. 자, 20점, 배점이 20점짜리죠. 자, 서설로 되어 있어요. 서설. 설명하는 거라서 서술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물어본 게 감정평가 원칙이에요. 감정평가 원칙. 요건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원칙이니까 아라비아 1, 2, 3이 균형성 있게 균등하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1번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가 현황 기준 원칙이 두 번째 들어가 있고, 세 번째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두 페이지는 지금 제가 실어드리진 않았지만 총 3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아까 2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을 곱하게 되면 3.2 쪽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2, 3이 균형성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목차로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1, 두 번째는 반가로 2가 들어가게 될 거고, 마지막 3번에 결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목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적정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4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줄, 6줄, 4줄, 5줄, 여기 3줄, 이 뒤에는 6줄 정도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양이 정확히 딱딱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균형성 있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에 보시면 지금 5줄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결어 같은 경우도 4줄, 뭐 3, 4줄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3페이지에 대한 분량이 확보가 된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 아까 언급을 안 했던 것들 중에서 한 줄의 그 목차 하나당 줄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그죠? 본문에 서술을 하실 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한 줄에 몇 글자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의 글씨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해요. 글씨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하는데, 글자 수 같은 경우는 20자에서 22자 이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적정량. 이 이상을 쓰게 되면은 답안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분량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20대 여자분들 이 글씨가 보통 통상적으로 작죠. 남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글씨를 너무 작게 써서 막 30자씩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내용을 당연히 서술을 했겠지만 전체적인 16페이지에 대한 분량이 적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으면 채점을 할 때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글자 수를 유지를 하면 된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제가 타이핑을 쳤지만 이 형식들을 모두 다 지킨 상태로 타이핑을 친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여기 5자, 9, 3, 12, 15, 4, 19, 여기 20자가 들어가 있죠. 거의 20자에서 22자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이렇게 일단 갖춰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형식을 지금 잡아드리는 이유는 형식이 나중에 고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건 타이핑에서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점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자, 목차는 붙였습니다. 목차는 붙여 쓰고 내용은 조금 안쪽에 띄어쓰게 되어 있어요. 자, 형식을 보시면 자, 문제 1번이 들어가 있고 아라비아 1번이 들어가 있으면서 서까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내용에서 이게 타이핑이 잘 안 보이는데 실제 답안에서 이 정도 분량 있죠? 이 정도의 분량을 띄고 내용을 여기다 서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건 이따가 수험생 답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즉 목차와 내용을 구분하는 형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거는 실무와 이론, 법규 다 동일하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차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다. 채점을 하다 보면 목차와 내용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답안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채점을 할 때 목차를 다시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수험생 입장이기 때문에 채점자가 다 알아서 보겠지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되고 채점자가 보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마인드를 일단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기출문제의 채점평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서술을 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형식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채점자가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채점자가 못 알아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형식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럼 답안을 어떻게 쓰느냐? 요 자료는 이제 그 PDF로 이제 드릴 텐데 거기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화면상에는 아마 자세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요거 수험생 답안이죠. 자, 요분 같은 경우는 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지금 형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차들이 다 요 그 점선 안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자와 아라비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여기는 띄지 않고 그냥 서술을 하셨죠. 그렇죠? 내용을 그냥 여기다가 바로 작성을 하셨는데 이런 형태도 상관은 없긴 해요. 다만 목차를 잘 보시면 이분이 여기 목차를 다 띄고 있죠. 그죠? 예. 요 형태도 틀린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시는 편인데 이러면 역시 목차에 대한 피로도 특히 글씨가 안 좋은 분일수록 목차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정량이 이 정도의 지금 줄수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서설에 대해서 5줄 정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수를 보시면 4줄, 7줄, 10, 12, 16, 19자 정도 지금 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 띄어놨을 때 그래서 통상적으로 20자 정도 이 정도 분량이다. 자, 그다음 요분 같은 경우는 글씨를 잘 보시면 여기서는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것과 이거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글씨 자체는 못 쓰지 않아요. 못 쓰지 않는데 글씨의 규격, 즉 자간 이런 것들 있죠. 글씨에 대한 간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줄을 띄우는 처리 이것들이 좀 삐뚤삐뚤해요. 그러면 답안을 읽을 때 정갈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 실제 시험을 할 때 위에 이 정도의 양을 비우고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쪽에 붙여서 쓴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최대한 밑줄, 흰색 밑줄에 가깝게 써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줄 간격에 의해서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이 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요거를 일단 기준을 하고 있고 다시 내용을 쓸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목차랑 연결을 해서 보면 첫 번째 로마자 설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여기 반가로의 감정평가 내용을 쓸 때는 요 간격만큼 다시 임의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내용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감정평가란 도지 등의
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을 지금 비워놨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요거를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은 지금 좀 삭제를 하고 다시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형식적인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지금 여기에 간격이 별로 없죠. 그냥 붙여 쓰고 있죠. 그나마 목차가 있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형식만 일단 보시면 돼요. 형식만. 그죠?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 그 답안을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쓴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두 번째, 이분은 글씨 크기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글씨 크기도 그렇지만 잘 보시면 여기 위에가 띄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한 형식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씨가 굉장히 정갈해 보여요. 글씨 자체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그리고 일정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목차를 이분은 띄고 있는데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저는 붙여 쓴다. 목차를 붙여 써야 목차가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만큼 지금 비어 있죠. 여기도 지금 비어 있죠. 목차를 띄어 써도 내용이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목차와 내용이. 이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요 형식, 요렇게 쓴 것과 자, 이분 같은 경우 잘 보시면 형식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선을 무시하고 그냥 안에다 목차를 썼어요. 안에다 목차를 썼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첫 줄을 띄었어요. 첫 칸. 들여쓰기라고 하죠. 네. 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 들여쓰기를 하는 거는 하나의 목차 안에 문단이 여러 개일 때 그때 들여써서 문단을 구분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문단을 구분해서 쓸 거라면 목차를 아예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글씨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잘 보시면 이분은 가운데에 몰려 쓰고 있어요. 가운데에 몰려서. 글씨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게 잘 두드러지진 않지만 글씨를 못 쓰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게 되면은 위아래에 대한 간격이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글씨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작단 말이에요. 작은데 자간을 넓혀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간격들이 굉장히 넓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줄에 대한 글자 수를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형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 형식을 잘 따르고 있어요. 목차를 붙여 쓰고 있죠.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목차가 여기 있고 내용이 여기 있다. 목차가 여기 있고 내용이 여기 있다. 역시 보시면 여기 잘 들여 쓰고 있어요. 여기. 그죠? 목차는 여기 앞에 붙여서. 그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글씨를 굉장히 크게 써요. 잘 쓰는 글씨체는 아니지만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글씨 자체는 못 알아볼 정도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굉장히 꽉 차 보이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자, 이런 형태는 막상 읽게 되면은 눈이 좀 피로해져요. 왜냐? 목차가 있고 들여쓰지를 않다 보니까 내용과 특히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목차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꽉 차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긴 해요. 다만 이렇게 쓸 거라면 저라면 내용을 조금 더 들여서 쓰면 목차와 내용이 조금 더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글씨도 있다 보시고 이렇게 해서 글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봤고 답안을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펜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초반부터 형식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제를 드릴 때 어떤 펜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두세 가지의 펜을 가지고 한쪽에서 두 쪽 정도 뭐를 적어 보시면 되냐면 감칙,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체 2조에 관한 내용을 2페이지 정도로 본인이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면 답안이 어떤 게 더 눈에 잘 들어오는지를 제가 골라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체계를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자, 크게 보면 총론과 강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이론에 관한 전 범위에 대한 시험 얘기거든요. 근데 1차에서 배우실 때는 부동산 학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 학원론의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론이 강론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 시험은 감정평가 이론에 관한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부동산 학과 관련한 내용들이고요. 강론 같은 경우가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들만 모아서 강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덩어리를 봤을 때 크게 네 가지. 부동산에 대한 기초가 있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에 대한 시장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 또는 가격이라고 할게요. 이 얘기들이 중심이 되게 될 거예요. 그 외에 부동산과 관련한 의사결정 얘기들이 총론에 들어가 있다. 큰 덩어리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큰 덩어리만. 책을 보실 때도 처음부터 제가 독서법 그 유튜브에서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다. 가로로 읽어야 된다. 목차를 먼저 보고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소를 먼저 파악한 뒤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강론이죠. 강론이 감정평가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라고 했어요. 감정평가에 역시 기초가 있겠죠. 감정평가에 기초가 있고 두 번째가 역시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 절차, 그다음에 원칙, 감정평가의 원칙에 관한 얘기, 감정평가에 대한 방식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물건별 또는 유형별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이 이제 목적별, 목적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달라진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덩어리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총론이 저희가 12회 중에서 4회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각각을 4번으로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될 거고 강론 같은 경우가 8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처음에 시작을 하기 전에 내용을 부동산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도 기초죠. 그러니까 어떠한 개념 자체를 물어볼 때는 그거에 대한 의의와 내용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실 때는 기초들 중에서 요거는 제가 책을 다시 세워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역시 개념이다. 개념. 부동산이란 뭐냐에 대해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 부동산에 대한 특성 얘기와 부동산 현상과 활동에 관한 얘기들이 기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드릴 거예요. 역시 시장을 접근을 할 때도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뭐냐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출발을 하는데 이 개념 안에는 의외의 특징, 뭐 성격, 근거, 취지, 목적, 분석, 절차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효율적 시장에 관한 얘기다.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제 경기 변동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시장에 대한 분석 얘기와 최유효 이용에 대한 분석 얘기다. 이런 것들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늘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 각각을 접근을 하실 때 진도에 맞춰서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해당되는
최대한의 큰 목차들 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제 그때그때 나갈 거라서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을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